오늘 이 김씨 가문 족보에서 내년 이름을 파내버리겠다. 시어머니가 제사상 앞에서 핏발선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12명의 시댁 식구들은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저를 둘러싸고 비웃고 있었죠. 아들 못 낳는 죄인, 돈만 많은 싸가지 없는 년. 그것이 지난 5년간 저에게 붙은 꼬리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는 300억짜리 저택이 결혼 전 제가 번 돈으로 산 완벽한 제 명의의 재산이라는 사실을요. 시어머니는 붉은 펜으로 제 이름을 그어버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족보에서 이름 하나 지우는 건 쉽죠. 하지만 잠시 후 이 집에서 12명의 목숨줄이 끊어지는 건 막기 힘드실 겁니다. 다음 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괴물을 건드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12명의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을 한 방에 쓸어버리는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음정거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사날, 시어머니는 족보에서 제 이름을 파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죠. 다음 날 300억짜리 제 저택에서 시댁 식구 12명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날 결혼 전 제 돈으로 마련한 300억 원짜리 저택은 시댁 식구 12명으로 북적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오래전부터 제 집에 눌러 앉아 있던 사람까지 모두 모였죠. 거실 가득 차려진 제사상, 김씨 가문 조상님 위패 앞에서는 향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색의 한복을 입고 상 차리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죠. 아침부터 시어머니인 최순자 여사가 저를 원망과 계산이 뒤섞인 평소와는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을 사르고 난 후 최 여사가 갑자기 일어나 제사상 위에 놓인 족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가득 찬 거실 한가운데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오늘 집안 어른들을 모두 모신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하겠다. 박서연, 너 같은 며느리는 우리 김씨 가문 족보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없어.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서 시댁 어른들을 무시해? 무례하고 은혜도 모르는 것.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제가 울며불며 용서를 빌기라도 할까 싶어 탐색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터져 나왔죠. 크지 않은 웃음소리였지만 모두가 저를 이상한 사람처럼 돌아보게 만들기엔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누굴 무시했다는 건지 똑똑히 말씀해 보시죠. 제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분들 말인가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댁 쪽 고모 몇 분이 벌떡 일어나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게 미쳤나?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싹퉁머리 좀 보게. 저는 여전히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제 남편 김민주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얼굴이 새하얘진 채 아내를 위해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침묵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후벼 팠을 테지만 그날은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남편이 되기보다는 착한 아들로 남기를 선택하는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분노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한복 주머니에서 붉은 펜을 꺼내 제 이름이 적힌 족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이름 박서연 위에 아주 굵고 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오늘부로 넌 이 김씨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이 집안에서 당장 꺼져. 펜이 종이를 찢는 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일부러 베어내는 칼날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래에 있던 몇몇은 시어머니가 아주 잘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말리지도 족보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마르지 않은 붉은 잉크 자국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족보에서 제 이름 지우는 건 아주 쉽죠. 펜으로 한번 그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집의 전입신고에서 12명 이름 빼는 건 꽤 어려울 겁니다. 그 말에 거실은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크게 말했습니다. 화나니까 막말하는 것 좀 봐. 이 집이 지 집이야? 남편 집이지.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가 돈 좀 벌었다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네.
저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 훌륭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러워했던 이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씩이나 제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 12명의 사람들. 제가 번 돈으로 차린 제사 음식을 먹고 있으면서 저를 기생충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 저택은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구입했고 제 단독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오늘 어머니께서 족보에서 제 이름을 지우셨으니 내일 저는 이 집의 주인으로서 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야? 집 하나 가졌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저는 지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 저도 더 이상 남을 부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제야 남편 민준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눈빛으로요. 어머니가 내 이름에 빨간 줄 그을 때 당신은 침묵했잖아. 그러니 이제 와서 나한테 침묵하라고 하지 마. 그날 제사는 전례 없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가문에서 쫓겨났고 기댈 곳을 잃었으며 며느리라는 신분을 지키기 위해 결국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제가 잃은 것은 오직 가족이라는 환상뿐이었다는 것을요. 이 집과 제 인생, 그리고 제 자존심은 여전히 제 손에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택의 대문이 열렸을 때 그들은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인생의 많은 비극은 정면으로 날아오는 주먹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는 말을 너무 많이 반복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실수는 집이 넓으면 따뜻할 것이고 사람이 많으면 즐거울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혼 후 저와 민주는 분가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자수성가했기에 돈을 좀 모으자 가족이 편안하게 살 집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저택을 샀습니다. 앞마당에는 정원을 가꾸고 아이들을 위한 방도 따로 마련했죠. 나중에는 작은 서재로 꾸밀 공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 모아둔 제 돈으로 집을 샀고 당연히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서류 관계는 항상 명확히 해야 한다고 믿었죠. 제가 한 푼 두 푼 따지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원칙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분명히 해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저희 부부도 평온했습니다. 저는 일하러 가고 민준도 출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 먹고 TV를 보며 지냈습니다. 가끔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죠.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까다로운 건 당연한 일이고 어른을 공경하고 양보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제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최 여사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집이 이렇게 넓은데 비워두면 아깝다. 요즘 서울에서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드니 시골에 있는 친척들 몇 명 올라와서 지내게 하자. 서울에서 일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텐데 시골에서 1년 내내 일해봤자 여기서 한 달 버는 것만도 못해. 시어머니는 마치 다른 사람의 미래와 우리 집안의 복을 걱정하는 듯한 인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집이지 기숙사는 아니니까요. 제가 민준을 쳐다보자 그는 제 눈을 피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다들 타지에서 월세 내고 살려면 힘들잖아. 도울 수 있으면 돕자는 말은 아주 친절하게 들렸지만 제가 원하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제 마음을 억누르며 좋은 일을 한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돕는 셈 치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민준과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습니다. 잠시 머무는 건 동의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각자 전기세, 수도세, 식비 같은 공동생활비는 내야 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책임감은 있어야죠. 둘째, 허락 없이 외부 사람, 특히 술 마시는 친구들은 데려와서 재우면 안 돼요. 셋째, 저희 부부 일에는 누구도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면 문제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휴, 별꼴이야. 그냥 일자리 구하러 잠깐 올라오는 건데 무슨 호텔 주인처럼 구네. 저는 또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칠 후 첫 번째 친척이 올라왔고 곧이어 두 번째, 그리고 한 무리가 더 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인사도 잘하고 물건을 쓰기 전에는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생활비도 꼬박꼬박 냈죠. 매달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적어도 약속은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웃에게 자랑까지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 집도 넓고 시댁 식구들도 잘 챙긴다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에서 평화로운 시간은 보통 짧기 마련입니다. 불과 몇 달 후 모든 것이 아주 교묘하게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자 웃으며 말했죠. 형수님, 저희는 거의 밖에 있는데 집에서 먹고 자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뭘 내요. 전기세, 수도세야 얼마나 나온다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빡빡해서 다음 달에 같이 낼게요. 제가 돈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태도가 싫었습니다. 이번 달은 빡빡하다 하는 말은 다음 달에 보자가 되고 다음 달에 보자는 형수님 돈도 많으신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세요가 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번 경계를 넘는 것을 눈 감아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경계를 넘는다는 것을요. 전기세와 수도세는 치솟았고 주방은 항상 설거지하지 않은 냄비와 그릇으로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도 이상했습니다. 퇴근하고 열어보면 맛있는 반찬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습니다. 제가 요리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저는 평화를 위해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힘들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항상 그곳에 앉아 제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바로 서울 며느리가 시골 사람 무시한다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남편의 눈에 제가 나쁜 사람으로 비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제 평화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식사 자리, 제가 차린 음식이 이미 반쯤 파헤쳐진 것을 보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요리한 사람도 저고 장을 본 사람도 저였는데 말이죠. 저는 이전처럼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내려면 책임감을 가지세요. 생활비를 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식탁에 앉은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한 친척이 입꼬리를 올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시어머니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좀 있다고 요새는 다 한 가족인데 한 푼 두 푼 따지고 창피하지도 않아?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존중이 아까워요. 약속에 대한 존중, 집주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제 남편에 대한 존중 말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편도 어머니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중에 모든 일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든 그 말을 내뱉었을 뿐입니다. 다들 그냥 한마디씩만 참으면 평화롭잖아. 또 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단단한 것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 참기만 한다면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순히 전기세나 밥상이 아니라 이 집의 소유권과 제 목소리,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서 저의 위치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공과금을 내고 습관처럼 집을 정돈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항상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경계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저는 그들이 그렇게 빨리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경계를 넘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마치 술집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제가 한마디 한 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객과 계약을 마무리하느라 늦게 귀가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 맥주와 안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가 새로 산 소파, 갓 광택을 낸 원목 바닥에는 맥주 캔과 담배꽁초, 휴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흙 묻은 신발들이 카펫을 아무렇게나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시동생 김민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맥주 캔을 든 채 마치 자기가 집주인인 양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 씨, 누가 허락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집에 데려와서 술 마시라고 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 기운에 눈은 약간 충혈되었지만 태도는 이상할 정도로 멀쩡했습니다. 그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그냥 친구들인데 주말이라 좀 즐기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 최소 6, 7명의 낯선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이 다른 사람들이 시장처럼 드나드는 곳이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즐기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하세요. 이 집은 술집이 아니에요. 당장 다 치우고 다음부터는 친구들 데려오지 마세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민호의 친구 중 한 명이 비웃으며 작지만 똑똑히 들리게 말했습니다. 와, 형수님 성격 장난 아니네. 민호가 맥주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돈 많으시면 형수님이 호텔 가서 주무시든가. 여긴 우리 형 집이라고요. 그 말을 하고는 마치 대단한 말이라도 한 것처럼 친구들을 보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화가 치밀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싸움을 거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짓밟히고도 웃어넘기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곧장 서재로 들어가 작은 서랍을 열고 집문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술과 물 자국, 캔으로 어지러운 술상 한가운데에 등기부 등본 사본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서류 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내 집이에요. 소유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면 똑똑히 보세요. 민호의 친구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떤 녀석은 서류에 맥주라도 쏟을까봐 조심스럽게 캔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명의로 되어 있어도 결국 우리 형 아내 명의잖아요. 형수님이 뭐라도 되는 줄 알아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마 모든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에 기름을 붓듯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니? 감히 동생 친구들 앞에서 집문서를 흔들어대? 시댁 망신은 다 시키는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누굴 망신시켰다는 거죠? 저는 그냥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이에요. 여긴 제 집이고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건 허락할 수 없다고요. 최 여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 집?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모든 건 이 집안의 것이다. 저는 공정한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랬듯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까지 해? 그냥 친구들끼리 노는 건데. 저는 그를 보며 똑바로 물었습니다. 남들이 거실에서 술판 버리고 집을 더럽히고 심지어 이 집이 자기 형 집이라고 하는데도 당신은 그냥 좀 즐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민주는 제 눈을 피하며 익숙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다 가족끼리인데. 저는 거실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계단과 부엌 구석에서 호기심과 비난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돈 좀 있다고 요새는 여자가 집문서 쥐고 있으면 남편만 고생이지. 같은 수군거림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을 산 것도 저고 모든 비용을 내는 것도 저고 그들이 머물도록 참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번 경계를 분명히 하자 저는 악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15분 안에 모든 것을 치우고 해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의자를 밀치고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진짜 여자들이란. 저는 들었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치우는 내내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더러워진 집 때문이 아니라 제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기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는 꺼려했던 일을 했습니다. 생활비 분담표를 만들었죠.
대충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 공동식비 등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인원 수대로 나누도록 명확하게 작성했습니다. 저는 표를 인쇄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모두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 집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서명하세요. 많은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어른이라면 책임감을 가져야죠. 제가 일하면서 이 대가족을 먹여 살리고 무시까지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펜을 들지 않았습니다. 한 친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 가족인데 무슨 서명을 하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서명 안 해.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네가 무슨 법이라도 만들 셈이냐. 민호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서명 안 해요.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갈 겁니다. 민준이 제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저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내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를 지키는 걸 탓하지 마. 그날 밤, 방에 누워있는데 더 이상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함께 지켜야 할 보금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먹잇감으로 여겼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차지하고 뻔뻔한 사람이 이기는 곳으로요. 제가 계속 평화를 위해 참는다면 머지않아 저는 제가 만든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생활비 분담표를 식탁에 올려놓았지만 아무도 서명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얹혀 사는 문제는 이미 변질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이건 전기세나 수도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이 집에서 발언권을 가질 것인가? 누가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는가? 누가 이 저택을 자신의 것처럼 여길 권리가 있는가? 그리고 저는 점점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제자리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약속이 취소되어 일찍 퇴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부르려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듣고 멈칫했습니다. 최 여사는 마치 시장에서 나물값을 흥정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저 집을 민준이 명의로 돌려놔야 해.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면 위험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새로 올라온 고모인 듯 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계속 저 애 명의로 두면 우리가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겠어요. 나중에 쫓아내면 그만이라고요. 시어머니가 흥 소리를 냈습니다. 날 쫓아내면 내가 가만히 있나? 동네방네 망신을 줘야지.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들 손에 집을 쥐어주는 거야. 결혼했으니 아내 것도 남편 거지. 저는 문 뒤에 서서 가방끈을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사소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집이 넓어서 아깝다. 친척들을 돕는 게 복이다 같은 말들은 이 집을 차지하려는 목표를 감추기 위한 거칠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가 소리치는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문제가 걸리면 감정이 아니라 법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문을 잠그고 부동산 서류가 있는 서랍을 열어 모든 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대금 납부 영수증, 결혼 전 자금 출처 증빙 서류까지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든 서류를 복사해 두부를 만들고 각각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사진을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고 친한 친구에게도 한 부를 맡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집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넘으려고 할 때 머리를 부딪히게 만들 울타리를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후 민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자는 식이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물을 따라주고 옆에 앉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이제 부부인데 집 명의를 공동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집은 우리 공동의 공간이잖아. 당신 혼자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나도 좀 서운해.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애정보다는 저를 떠보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제 마음이 어디까지 약해지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저는 물컵을 내려놓고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이 집 때문에 결혼한 거야? 민주는 흠칫하며 얼굴색이 변하더니 이내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항상 우리 가족을 나쁘게만 생각해. 부부 사이에 그런 의심을 하면 어떻게 살아?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화제를 돌리고 덮어씌우는 방식,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부부의 정 때문에 공동 명의를 원했다면 왜 처음부터 나한테 묻지 않았어? 왜 어머니가 뒤에서 친척들과 명의 이전 이야기를 하게 내버려뒀냐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엿들었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저도 일어섰습니다. 엿들은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들었을 뿐이지. 정말 무서운 건 달콤한 말과 비겁한 수로 남의 집을 가지려는 하는 사람들이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의심이 너무 지나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중에 시댁 식구들을 분노하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의심하는 건 잃을 게 있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뭘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가 만든 것들 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더 이상 즐거운 척하는 연기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입을 닫았고 제가 부엌에 들어서면 누군가 턱을 치켜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돈 많으면 사람 쓰지. 왜 직접 나서서 고생이래? 어떤 사람은 일부러 그릇을 어지럽게 널어놓으며 저를 시험했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비웃었죠. 못 참겠으면 형수님이 나가서 따로 살면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집인데 저보고 나가라니. 시어머니는 새로운 전략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들먹였죠. 친한 친척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재산을 따로 챙기면 그 집안은 오래 못 가. 여자가 돈이 많으면 시댁을 무시하기 마련이야. 재산은 아들 손에 있어야지. 여자한테 맡기면 집안 망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일일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이 집 안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점은 어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판결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이 집은 결국 내 손자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다. 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제가 입을 다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피하지 않으며 간결하지만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낳으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죠. 지금은 이 집 제 겁니다. 시어머니가 쾅 소리나게 상을 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말대꾸를 해?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누구의 것도 빼앗지 않았고 제 것을 빼앗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포위된 채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칼과 총이 아닌 눈빛과 말, 억압과 서서히 드러나는 음모에 의한 포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출근하고 집안을 돌봤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화목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준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이상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제한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시댁 식구들이 친척들 앞에서 저를 심판하는 연극을 벌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사를 핑계로 바로 제 저택 안에서 그렇게 뻔뻔하게 일을 벌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덕분에 저는 단호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상님 위패 앞에서까지 저를 끌어내 망신을 준다면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명확하게 행동하면 될 뿐이었습니다. 그해 제사날,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양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을 이리저리 부리고 계속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빠짐없이 와야 해. 제사에 빠지는 건 불효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그녀는 조상님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관객을 걱정하고 있었죠. 자신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할 증인들을 원했던 겁니다. 이윽고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선물 바구니를 든 사람, 아이를 아는 사람, 심지어 오랫동안 머물 것처럼 큰 가방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집은 시끄러운 시장처럼 변했습니다. 향냄새와 음식 냄새,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 싫어 주방에서 제 몫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했던 명의를 잊어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죠. 제사를 지낼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는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채 마치 권력을 쥔 듯 족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주인처럼 중앙에 섰고 민주는 굳은 얼굴로 그 뒤에 서서 불안하게 눈을 굴렸습니다. 친척들은 양옆으로 빼곡히 서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에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향을 사르고 난 후 제가 상을 치우려고 뒤로 물러서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서서 조상님 위패 앞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이리 좀 와보거라.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분명해서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죄를 선고하듯 말했습니다. 오늘 조상님과 집안 어른들 앞에서 한 번에 분명히 말하겠다. 이 집 며느리는 대를 이을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자기 재산만 챙기며 시댁과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있다. 이건 복이 없는 것이다. 우리 김씨 가문은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예전 같았으면 눈시울이 붉어졌을 테지만 그날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겨웠습니다. 자신들은 조금도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들 타령을 무기 삼아 여자를 억압하는 방식이 지겨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은 낳으셨지만 제대로 가르치지는 못하셨네요. 그 말은 망치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누군가는 세상에 저런 말을 하다니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감히 조상님 위패 앞에서 막말을 해? 저는 물러서지 않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막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실을 말하는 건지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제야 민준이 나서서 제 소매를 끌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시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침묵할 수 있다면 나도 말할 수 있어.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어머니는 계획했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족보를 펼쳐 제 이름이 있는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김씨 가문 족보에서 내년 이름을 파내버리겠다. 오늘부터 넌 이 집 며느리도 뭣도 아니야. 그녀는 붉은 펜으로 제 이름 위에 굵은 선을 그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몇몇 친척은 고개를 끄덕이며 꼴 좋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런 며느리는 내쫓는 게 맞지라고 크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붉은 잉크 자국을 보며 놀라지도 족보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했습니다. 족보는 종이지만 등기부 등본은 현실이죠.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주위의 친척들은 더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등기부 등본 공증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상 앞으로 걸어와 향로 아래에 마치 선언문처럼 반듯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모두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저택은 제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구입했습니다. 제 단독 명의이고 누구도 가문의 이름을 빌려 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께서 족보에서 제 이름을 지우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 집이 제 집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그들이 생각했던 김씨 가문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하게 버텼습니다. 누굴 겁주는 거야? 네 집이면 뭐 어쩔 건데? 넌 민준이 아내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이혼할 수 있지만 등기부 등본은 저절로 이름이 바뀌지 않죠. 그 말은 그들이 의지해온 환상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나약함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공황 상태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제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였지만 아무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서둘러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저를 원수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고 울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집이 잠시 조용해졌을 때 휴대폰을 들어 이동욱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변호사님, 퇴거 조치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내일 아침 바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넓은 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의 모든 인내는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 12명은 집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진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발 늦으면 그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연극을 꾸밀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약속대로 이동욱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집 구매 서류를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박서연 대표님, 확실하신 거죠? 이건 정말 큰 충돌이 될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퇴거 통보서 준비해 주세요. 장난 아닙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고 그들이 트집 잡을 수 없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 이 변호사는 통보서 초안과 절차 안내서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장은 하나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정확함을 원했습니다. 정확한 소유권, 정확한 거주권, 정확한 기한. 저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명하고 법무법인 직인을 받은 뒤 절차에 따라 통보서를 부착하는 것을 증명해줄 동네 통장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마치 고객과 계약서에 서명하듯 침착하게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입과 눈물만 사용하는 상대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서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통보서는 현관문 정중앙, 누구든 드나들며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부착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본 통보일로부터 소유권이나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 없이 본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인원은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함. 무상 거주는 종료되며 퇴거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처리될 것임. 저는 통보서를 잠시 바라보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스로에게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정오가 지나자마 시댁 식구들은 벌집을 쑤신 듯 현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고 어떤 사람은 집 한가운데 서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장 먼저 뛰쳐나온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최 여사는 통보서를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 천벌받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해. 그녀는 마치 종이를 찢으면 법도 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제 앞에서 통보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며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똑똑히 말해주지.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너한테는 아무 권리도 없어. 저는 찢어진 종이를 줍지 않고 그녀를 보며 차갑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족보에서 제 이름을 지우셨죠. 저는 그저 이 집에서 어머님 이름을 지우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제가 그런 식으로 맞받아칠 줄은 몰랐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하면 벌받아. 남들이 다 욕한다고. 저는 그 고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여기서 얼마나 지내셨죠? 생활비는 한 번이라도 내셨나요? 제가 벌받을 짓을 했다고 하시기 전에 얹혀 살면서 집주인 행세하는 건 무슨 복을 받을 짓인지부터 알려주시죠.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일자리를 구하고 월세를 아끼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누구도 물러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온 식구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못 가! 여기서 나가는 놈은 조상을 배신하는 거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니 있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있어.
시동생 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 안 되면 경찰 불러서 누가 누구를 쫓아내는지 한번 해보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잃으면 이성을 잃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체면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의지해온 내 집인 양편히 살 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리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도리란 사기를 치기 위한 겉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민준 씨, 이리 좀 나와보세요.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아존죠. 그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을 번갈아 보며 마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밧줄 한가운데 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문 쪽을 가리키며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똑바로 말해요. 이 집 누구 명의예요? 민준이 입술을 달싹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이잖아. 저는 그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집은 없어. 누구 명의냐고 물었어. 등기부 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냐고. 온 집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민준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이라도 해주길 바라는 듯 숨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감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이름. 단 두 글자였지만 그것은 온 가족의 환상을 깨부수는 따귀와 같았습니다. 한 친척이 아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마치 방금 깨달았다는 듯이요. 어떤 사람은 즉시 시어머니를 다른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처음처럼 확신에 찬 눈빛이 아니었죠. 저는 그들의 견고했던 오만의 벽에 균열이 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말하면 집을 저 여자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민준이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최 여사는 분노로 몸을 떨다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잘났네 잘났어. 내 아들 뺏으려고 이런 쇼를 벌이는 거지?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뺏는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는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는 시댁 전체의 현금 인출기가 아니니까요. 몇몇 친척들은 슬슬 발을 뺄 준비를 하는 듯 자기 방에서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아무도 짐 싸지 마. 누가 짐에 손대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민호가 비웃으며 의자 다리를 찼습니다. 그래, 여기서 버텨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저는 더 이상 말싸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이 변호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통보서를 찍고 버티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준비해주세요. 저는 시댁 식구들을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통보서를 찢어도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남고 싶은 분은 남으세요. 하지만 30일 후에 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그들이 고함을 지르든 말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날 밤 집이 벌집처럼 시끄러운데도 저는 찢어진 통보서 조각들을 보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나가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 명분을 잃었으니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버티려 할 것이다. 그리고 제 예감대로 그들은 훨씬 더 더러운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통보서를 찍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양 버티기 시작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인터넷에 하소연하지도, 집안의 온갖 욕설에 일일이 대응하며 감정을 소모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같은 사람에게는 맞서 싸울수록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안의 규칙을 강화했습니다. 중요한 물건은 잘 보관하고 서류는 잠가두고 CCTV는 매일 밤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화는 모두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더러운 수가 그렇게 빨리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주 정중한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서연 고객님 맞으신가요? 고객님께서 현재 거주 중이신 저택을 담보로 한 대출 관련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굳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무슨 대출이라고요? 상대방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50억 원, 담보대출입니다.
서류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고 은행에서 정기이자 납부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대출 신청자와 서류 서명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대답은 제 뺨을 후려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대출자는 남편이신 김민준 님이십니다. 저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졸리는 것 같았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정중하지 않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집은 제 단독 명의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리로 담보대출을 받죠? 은행 직원이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서류에 고객님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아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결국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저는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복도로 뛰쳐나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급하게 전화했어?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무슨 권리로 내 집을 담보로 잡혔어? 50억 대출 받은 거 맞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맞다는 대답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해봐. 민준이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라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집을 지킬 수 있다고. 당신이 우리를 못 쫓아내게 하려고. 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을 지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지킨다고?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 했어. 당신이 일을 너무 크게 벌인다고.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서 서명했어? 언제? 내가 거기 있었어? 민준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무실 같은 데로 데려가서 누가 시키는 대로 서명했어. 위임장도 있었고. 어머니가 당신이 이미 서명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멍청한 거야? 아니면 내가 멍청해 보이는 거야? 난 당신한테 위임장에 서명해 준 적 없어. 서류에 내 서명이 있다면 그건 위조된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가 차를 몰고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빚으로 다잡으려는 것이다. 집이 은행에 묶이면 그들은 뻔뻔하게 버티고 시간을 끌며 저를 지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제가 굴복하게 만들어 명의를 이전하거나 최소한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화해하도록 만들 것이다. 흔한 수법이었지만 합법적인 남편을 이용해 등 뒤에서 칼을 꽂았다는 점에서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저는 대출 담당 부서를 찾아가 모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위임장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예상대로 제 이름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서명은 마지막 획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명은 획이 굵고 반듯했습니다. 흉내내려 애썼지만 어설펐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서명 제 것이 아닙니다. 즉시 조사를 요청합니다. 서류에 위조 혐의가 있고 결론이 날 때까지 제 재산과 관련된 모든 대출 실행과 채무 이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관리자를 불렀습니다. 관리자가 빙빙 돌려 말했습니다. 고객님, 진정하십시오. 저희 서류는 모두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증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과 소유권은 속일 수 없죠. 저는 이 재산의 소유자이고 위임장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에 근거한 모든 거래는 무효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한부 복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꺼렸지만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서류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런 짓까지 저질렀다면 더 이상 평화를 위한 인내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마치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비웃으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때? 은행에서 전화 받았나 보지?
이제 이 집은 은행 빚이 있는 집이야. 네가 누굴 쫓아낼 수 있겠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심지어 고개를 살짝 끄덕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약해져서 울기라도 할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더 확실한 이유가 생겼네요. 시어머니가 흠칫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서명했는데 형수님이 누굴 고소해요? 저는 그를 보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그리고 재산권 침해로 고소할 겁니다. 남편이 잘못 서명했으니 그가 책임져야죠. 그리고 그를 부추긴 사람은 더더욱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새하셨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저는 그를 오래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차갑다고 느낄 정도의 한마디를 했습니다. 서명한 건 당신이니 책임도 당신이죠. 난 더 이상 당신 뒷수습 안 해. 그날 밤 저는 이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위조된 서명과 신용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모든 서류 사본을 첨부했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와 증인이 보는 앞에서 제 진짜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들은 몰랐을 것이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조 혐의가 있는 대출 서류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고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저는 복수심에 불타거나 문을 닫고 울거나 시댁 식구들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눈물과 떼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절차, 서류, 그리고 서명과 도장만이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변호사에게 단 한마디만 부탁했습니다. 법에 따라 가장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그들이 다른 짓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오쯤 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 측에서 대표님 통보를 받고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초기 내용을 파악했고요. 오늘 오후에 은행에서 현장과 서류 대조를 위해 직원을 보낼 겁니다. 자택에 계실 수 있나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아 곧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보일 온갖 반응을 상상했습니다. 울부짖거나 피해자 행세를 하거나 제가 집안을 망친다고 비난하거나. 하지만 그들이 어떤 연기를 하든 오늘은 서류에 서명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자마자 몇몇 친척들이 모여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아마 은행과 경찰이 온다는 소식이 바람보다 빨리 퍼졌을 겁니다. 제가 들어서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고모 한 분이 협박과 조언을 섞은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을 하든 남들 보기 부끄럽게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이지는 마라. 저는 그 고모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모님, 걱정 마세요. 남들 웃음거리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제 집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법을 부른 겁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소파 한가운데 위험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옆에는 민호와 몇몇 가까운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서서 불안한 듯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도전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주 대단하시네. 기어이 일을 크게 벌여서 우리 집안을 진흙탕에 처박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처박는 게 아니라 누구도 저를 짓밟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셔츠 차림에 사원증을 건 은행 직원과 서류 가방을 든 다른 직원, 그리고 그 뒤로 이 변호사와 함께 아주 진지한 태도의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모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몇 분 만에 시댁 식구들이 늘 회의장으로 쓰던 거실은 진짜 업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르며 감정을 풀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죠. 눈앞에 서류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정석적인 말투였죠. 오늘 저희는 박서연 고객님의 담보대출 서류 관련 이해 제기에 대해 사실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관련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용 대조 및 각 당사자의 의견을 기록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위임장 서명의 진위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거래의 효력을 임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벌떡 일어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여긴 우리 조상님 모시는 집이야. 누가 허락했어? 한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저희는 신고에 따라 사실 확인차 나왔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히 해주십시오. 최 여사가 저를 향해 돌아서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봤지? 네가 기어이 조상님 모신 집에 경찰까지 끌어들였어. 이 천벌 받을 것.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천벌 받을 짓은 남의 서류 위조하는 거죠. 어머니,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위조라는 말은 시장 바닥의 말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꺼내 위임장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 서명이 고객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남편 김민준 씨에게 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즉시 덧붙였습니다. 김민준 씨에게 합법적인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 변호사가 민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민준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서연 씨에게 위임받았습니까?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칼날 같은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민호는 대충 둘러대라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입술을 달싹이다가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아니요, 위임받지 않았습니다. 단 몇 마디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놈은 네 남편이야. 남편은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어. 그녀는 마치 법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듯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인 위임장이 없는 한 배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에 근거한 거래는 무효입니다. 은행 직원도 그 말을 듣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은행도 큰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은 정말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치던 몇몇은 이제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당신들 저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야. 저 여자는 내 며느리고 아내 것도 남편 거지. 우리가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만 짚었죠. 몇 년을 살았다고 해서 빼앗을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경찰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위임장에 서명하지 않았고 남편 김민준 씨가 위임받지 않았음을 인정했으며 서류에 위조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즉시 회의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이전에 퇴거 통보서를 찢고 의도적으로 버티며 압력을 가한 행위도 명시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대출 절차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정말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처음처럼 소리 지를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를수록 자신의 죄만 드러날 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민준을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야? 이 어미를 죽이려고 작정했어? 민준이 갑자기 반박했습니다. 제가 평생 처음 보는 그가 감히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절차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빨리 서명하라고 하셨잖아요. 서명이 위조됐다는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 말은 모든 연극에 막을 내리는 칼날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록 작성이 끝나고 각자 서명했습니다. 저는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이 변호사, 은행 대표, 경찰관이 서명했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을 수는 있지만 회의록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작성된다고 하자 마지못해 서명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얘져서요. 그들이 돌아갈 때 은행 직원이 제게 한 말이 똑똑히 기억납니다. 보고 후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대출 절차를 중단하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이 더 이상 비웃지 못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들의 더러운 수작이 법이라는 경계를 건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에 제가 더 이상 만만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은행, 변호사, 그리고 경찰이 다녀간 후 집은 이상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계산이 뒤섞인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거실에서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보면 피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제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편에도 서지 못하고 질문을 피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싸움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집을 지키고 증거를 확보하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술자를 불러 집안의 모든 CCTV를 다시 점검하고 이전에 사각지대였던 곳에 몇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2층 복도, 서재문, 서류 보관함 주변, 그리고 차고 출입구까지요. 저는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앞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집이고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떳떳한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흥 소리를 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 일찍 퇴근하고 집을 비우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서재문을 항상 잠갔고 중요한 서류는 한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믿음을 잘못된 곳에 두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딸아이에게 밥을 해주고 집을 청소했지만 더 이상 이곳이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전쟁터 같았습니다. 모두가 공격할 기회를 엿보는 곳, 그리고 그 기회는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는 서명 위조 사건 관련 서류를 검토하느라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누워있는데 복도에서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이 집에 익숙한 저에게는 누군가 살금살금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 CCTV 앱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2층 복도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그림자가 제 서재문에 바싹 붙어 열쇠를 찾듯 뒤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오래 볼 필요도 없이 시동생 민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계단 밑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어떻게든 서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재빨리 다가가 거실 조명 스위치를 켜고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민호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얘졌다가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사람 놀라게 왜 그래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게 있으면 말로 해요. 도둑질하지 말고. 민호의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저를 도둑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프지만 정확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자존심 없는 사람으로 봐요. 민호는 약점을 찔린 듯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이 뭔데? 집 하나 가졌다고 유세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장에 달린 작은 빨간 불빛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고 CCTV가 다 녹화하고 있어.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위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그가 화제를 돌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내 서재에 왜 들어갔어? 무슨 서류 찾으려고? 민호가 우물쭈물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 식당 계약서요. 형수님이 가지고 있던 거. 누가 형수님 집 문서에 관심이나 있대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식당 계약서는 부엌 선반 위봉투에 있어. 굳이 서재 문 따고 들어갈 필요 없었을 텐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짜증스러운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소란이야? 민호는 즉시 어머니 등 뒤로 달려가 숨으며 오히려 저를 고자질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이 저를 도둑으로 몰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들어 방금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주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보시겠어요? 최 여사는 화면을 잠시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습니다. CCTV 같은 건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잖아.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일 기술자 불러서 원본 추출하고 법적 증거로 만들죠. 걱정 마세요. 저는 절차대로 하니까.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도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그는 저와 민호 그리고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은 목소리로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봤어? 이 사람들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니야. 서류를 뒤지고 있어. 당신은 언제까지 그냥 넘어가자고 할 거야? 민준이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랑 얘기한 결과가 뭔데? 내 집 담보로 잡히고 이제는 당신 동생이 내 서류를 뒤지잖아. 이게 아직도 사소한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것이 더 큰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판을 뒤집기 위해 서류를 뒤지는 법입니다. 은행 사건으로 체면을 구긴 그들은 저를 공격할 무언가를 더욱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에게 해명하지도 제가 악하지 않다고 설명하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한쪽 말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불과 이틀 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비아냥거렸고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인정을 저버리면 못 쓴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듣고 끊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더 이상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몰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온 가족이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연아, 일 크게 만들지 마.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혼만은 하지 마.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욕설을 퍼부을 만큼 밉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맹목적으로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남편으로 남을 거야? 아니면 어머니 아들로 남을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침묵이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제 질문에 민주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선택한다고도 어머니를 선택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늘 그랬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변화를 기다린다면 제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제 딸이 항상 누군가 서류를 뒤지고 엄마가 버릇없고 돈만 밝히는 악녀라는 수군거림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명확한 방법, 법으로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의 거주권 문제도 함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집은 혼인 전 제 특유재산이었으니까요.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온함,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저는 변호사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주세요. 단 하루도 더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누구의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저는 이혼소장 사본과 퇴거 통보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불러내 온 가족 앞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신을 포함해 이 집에 얹혀 사는 모든 분들은 통보에 따라 30일 이내에 집을 비워주길 바랍니다. 이 집은 제 재산입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마자 마치 꼬리를 밟힌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뒤에 딴 놈이 있으니 우리 가족을 내쫓으려고 한 거였어.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지. 돈 많은 년들은 다 그렇다고. 저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민호, 그리고 억울한 척하는 다른 친척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각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서류 위조, 담보대출, 서류 절도 시도 같은 범죄를 덮기 위해 저를 배신자로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불륜녀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친척들 눈에 저는 죄인이 되고 그들은 며느리에게 배신당한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이 집에 버티고 시간을 끌고 소란을 피워도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제 예상대로 불과 이틀 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종가 어른과 몇몇 연장자들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서자 거실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자는 마치 법정처럼 두 줄로 배열되어 있었죠. 종가 어른이 중앙에 엄숙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친척들은 양옆에 앉아 저를 피고인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상 옆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종가 어른을 모셨으니 분명히 말하겠다. 이 며느리 박서연은 정숙하지 못하다. 애인이 있으니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고 집을 차지해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으려는 것이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집을 차지했다고요? 어머니, 지금 평생 가장 우스운 소리를 하고 계신 거 아세요? 종가 어른이 가르치려는 듯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며느라,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는 건 옳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순리대로 하고 싶어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말을 막았습니다. 무슨 증거?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저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종가 어른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하세요. 하지만 도덕을 논하기 전에 이 녹음 파일부터 들어보시죠. 시어머니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장해둔 바로 부엌에서 그녀가 했던 말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떻게든 저 집을 민준이 명의로 돌려놔야 해. 여자가 돈을 쥐고 있으면 위험해.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온 집안이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한 친척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얘져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날 모함하려고 녹음을 조작했어. 저는 휴대폰을 뒤로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에 가서 확인하시죠. 여기서는 연기하지 마세요. 저는 종가 어른을 향해 돌아서서 못을 박듯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집을 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종가 어른은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얼굴색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처음에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은행 대출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한 대출 서류에 제 서명이 위조되었습니다. 경찰과 은행에서 이미 현장 조사를 마치고 회의록을 작성했습니다. 제 남편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고요. 그 말을 듣자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민준을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처럼 보았습니다. 민준은 아까부터 방구석에 서서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압박할 생각은 없었지만 도망치게 둘 생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종가 어른 앞에서 똑똑히 말해요. 당신 위임 없이 서명한 거 맞죠? 민준이 떨다가 마침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자백하듯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만 듣고 서연이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공간이 아닌 친척들과 어른들 앞에서 그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남자는 아내와 자식의 버팀목이 되어줄 만한 배짱이 없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목이 찢어져라 외쳤습니다. 이 불효자식, 네 어미를 저 여자 발밑에 짓밟히게 하려고 아내 편을 들어?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죄인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최 여사가 다시 저를 손가락질하며 악독하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대가를 치르기 싫다는 건가요? 그 둘은 아주 다른 겁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가 어른과 모든 분들 앞에서 통보합니다. 7일 후 이 저택의 소유권이 없는 모든 분들은 집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저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싸움은 없습니다. 저는 행동할 뿐입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고함, 친척들의 수군거림,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혼란스럽게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말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터져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가족회의 이후 저는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해져서 더 이상 누구도 거짓말을 할 배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7일이라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증거, 회의록, 서명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막다른 길에 몰릴수록 사람들은 더 무모해집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패배를 인정할 타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 즉 군중과 말, 그리고 위선으로 반격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최 여사는 또다시 집안의 연장자 몇 분을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들어서자 이미 의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제 집이 이 가문의 문화회관이라도 된 듯했습니다. 종가 어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옆에는 몇몇 연장자들이 마치 중대 사건을 처리하려는 듯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한가운데 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상 너는 김씨 가문의 며느리다. 등기부 등본 하나 가졌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하는 짓은 가풍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는 문가에 서성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끌어와 정면에 앉아 마치 칼을 내려놓듯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풍은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족보에서 지우실 때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와서 제게 어떤 며느리가 되라는 말씀이시죠?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 번의 헛기침 소리와 함께 시선들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척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지운 건 너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넌 여전히 민준이 아내고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해. 종가 어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정의를 베푸는 사람처럼요. 며느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온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는 것은 부덕한 일이야. 어쨌든 다 한 가족 아니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말꼬리를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덕한 것은 얹혀 살면서 집을 빼앗으려고 서류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집은 50억 원의 빚에 묶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게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겠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덕한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심하죠. 심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은행과 경찰을 불러 회의록을 작성했겠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더러운 수를 썼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컬러로 인쇄된 사진 한 뭉치를 꺼내 모두의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다. 전현이 애인이 있으니 저렇게 돌변하는 거다. 낯선 남자 만나서 웃고 떠드는 것 좀 봐라. 남자 따라가려고 이혼하고 집까지 차지하려는 속셈이야. 그 사진들은 제가 이 변호사를 만났을 때 찍힌 것이었지만 교묘하게 각도와 구도를 잘라 멀리서 보면 충분히 오해를 살 만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어떤 사람은 혀를 찼습니다. 종가 어른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고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민주는 사진을 보고 망치로 맞은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가 저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밖에서 얘기 좀. 저는 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당신이 직접 서명한 거야. 아니면 억지로 한 거야? 온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너는 입 다물어! 여자들 일에 남자가 끼어들어서 뭐하게.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비웃음을 터뜨린 뒤 미리 설치해둔 거실 TV와 연결된 휴대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2개의 영상을 틀었을 뿐입니다. 하나는 민호가 한밤중에 서재문을 몰래 따고 들어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엌 CCTV에서 발췌한 시어머니가 집을 지키기 위해 민준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명의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든 저 집을 민준이 명의로 돌려놔야 해. 방 안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던 사람은 천천히 사진을 내려놓았고 수군거리던 사람은 입을 닫았습니다. 한 고모는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종가 어른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모두를 둘러보고 방안을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조작된 사진을 사용하신다면 저는 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찢어버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모함해? 저는 고개를 기울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함인가요? 아니면 사실을 드러내는 건가요? 어머니는 그 차이를 아시나요? 그녀는 종가 어른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현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CCTV를 조작했어요.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CCTV는 제 것이고 집도 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면 지금 서류에 서명하십시오. 제가 기술자를 불러 원본을 추출하고 법적 증거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곧 쓰러질 사람 같았죠. 시어머니가 그를 명령하는 듯한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한번 핵심을 물었을 뿐입니다. 말해요. 당신이 원해서 서명한 거야? 아니면 강요당한 거야? 민준이 떨다가 입술을 깨물고 마침내 억지로 토해내듯 사실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셔서 서명했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냥 절차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들어 민준의 뺨을 짝 소리나게 때렸습니다.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 불효자식, 네 어미 말보다 저 여자 말이 더 중요해? 민준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어머니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크지 않지만 모두를 섬뜩하게 만든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도구로만 생각하셨어요. 저는 서명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어머니는 뒤에서 남탓만 하시잖아요.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을 번갈아 저주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것들, 조상을 배신한 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자들은 말리려 하고 젊은 사람들은 싸움에 휘말릴까봐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혼돈 속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마음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들의 뺨을 때려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어머니라면 이기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변호사를 향해 그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이제 저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도장을 찍듯 마지막 한마디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죠. 7일입니다. 협상은 없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고함, 말리는 소리, 민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바늘처럼 날카롭고 분명한 생각 하나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저들은 무모한 짓을 할 것이다. 그날 밤 제가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은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시어머니의 고함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침묵이 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충분히 오래 살아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 그것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저는 휴대폰을 켜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잠을 청하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정 무렵 방 안에 불이 한번 깜빡이더니 퍽 소리와 함께 꺼졌습니다.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 동네에서 정전은 드문 일이었고 하필 이 시점에 일어난 것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휴대폰 손전등을 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층은 칠흑 같았고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배전반으로 향했습니다. 배전반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억지로 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전선은 비뚤어져 있었고 타는 듯한 플라스틱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더 오싹하게 만든 것은 휘발유 냄새였습니다. 쏟아부은 것처럼 진한 냄새가 아니라 마치 공포심을 심기 위해 일부러 조금 뿌려놓은 듯한 옅지만 분명한 냄새였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CCTV 앱으로 차고를 확인했습니다. 제 예감대로 차고 CCTV 구석에 한 그림자가 무언가를 끌고 있는 듯한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와 렌룻한 행동은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딸 보배를 안아 들었습니다. 자고 있던 아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저는 아이의 이마에 급하게 입을 맞추고 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착하지. 엄마가 혜진 이모 집에 데려다 줄게.
무서워하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혜진은 제 절친한 친구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겉옷을 걸치고 아이를 안아 아이의 서류와 필수품 몇 개를 챙겨 곧장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방에서 나오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애는 왜 데리고 나가? 저는 길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또 쇼를 하는구나. 저는 그녀의 그림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쇼인지 아닌지는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아이를 혜진 이모 집에 데려다주고 문단속 잘하고 하룻밤만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혜진은 제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더 묻지 않고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았고 휘발유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CCTV 시스템의 경고 알림으로 계속 울렸습니다. 집 뒤 창고에서 연기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작은 불길이 쓰레기와 종이 상자에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누군가 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불을 끄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뛰면서 119와 경찰서 그리고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전반이 파손됐고 휘발유 냄새가 나요. 지금은 뒷창고에 불이 붙었습니다. 고의적인 방화가 의심됩니다. 변호사님, 바로 오셔서 현장 기록 좀 도와주세요. 소란을 들은 이웃들도 불을 켜고 달려나왔습니다. 한 분이 소화기를 가져와 도와주셨습니다. 몇 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지만 타담한 쓰레기 더미를 헤치자 휘발유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는 젖은 시멘트 바닥을 보며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집이 안전하지 않으니 퇴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현장이었습니다. 시간을 끌고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더러운 짓을 꾸미기 위해서요. 소방차와 경찰이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울며 가슴을 쳤습니다. 세상에 전현이 우리 가족을 다 불태워 죽이려고 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길바닥으로 내쫓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채로 태워 죽이려고 해. 저는 그녀와 마주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술서에 서명하시죠. 자신 있으면 서명하세요. 최 여사는 순간 흠칫하더니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서명해? 난 늙어서 글도 몰라.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글도 모르시는 분이 진명이 이전이며 서류 서명이며 은행 대출까지 다 계획하셨어요? 그 말에 근처에 서 있던 이웃 몇몇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경찰이 모두를 진정시키고 제게 방화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논쟁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집 CCTV에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저는 뒤 창고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몸을 낮추고 플라스틱 통을 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모습은 틀림없었습니다. 그가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센서 등이 그의 얼굴을 정확히 비췄습니다. 김민호, 누군가 어머나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민호가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얘졌지만 여전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형수님이 나한테 함정을 팠어. 나를 해치려고. 저는 민호를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함정을 판 게 아니라 내 집에 CCTV를 설치했을 뿐이야. 경찰이 민호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우물쭈물하며 어머니를 찾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냥 쓰레기 버리러 간 거예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휘발유통으로 쓰레기를 버리나? 아무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동생이 휘발유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거의 애원하듯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걔한테 기회를 줘. 걔가 어려서 그래. 저는 그를 보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 그 기회를 집을 불태우는 데 썼잖아.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는 것을 멈추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우리를 쫓아내면 내가 너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네가 얼마나 악독한 여자인지 온 세상에 알릴 테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마디로 응수했습니다. 지금 스스로를 매장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말을 마치고 저는 경찰에게 돌아섰습니다. 재물손괴 및 방화미수 혐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그날 밤, 민호는 즉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그 외침은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가에 서서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을 떨면서도 증오에 찬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차가 사라진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 싸움은 단순히 서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경찰서로 연행된 다음 날 아침, 집은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시끄러운 웃음소리도, 냄비와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제가 들으라는 듯한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 저를 향한 시어머니의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뻔뻔하게 버티고 시간을 끌면 제가 결국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 약한 경계를 넘어선 것은 그녀가 제 이름을 족보에서 지우고 제 서명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잡혔을 때부터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정으로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이 변호사에게 전화해 모든 서류를 마지막으로 검토했습니다. 퇴거 통보서, 은행과의 회의록, 어젯밤의 방화미수 사건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혼인 전 특유재산 증빙 서류까지. 이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침착하게 오늘 정해진 절차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소리쳐도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조용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길 바랄 뿐입니다. 7일째, 제가 종가 어른 앞에서 통보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거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썩어 문드러진 문을 닫으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넓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구석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신혼초의 가족 식사, 딸아이의 옹알이 소리,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굴욕을 참았던 순간들까지. 하지만 오늘 제가 지키려는 것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온이었습니다. 8시쯤 대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동네 통장님, 경찰, 그리고 강제집행지원팀이 아주 정중한 태도로 도착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남의 집에 왜 들어와?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들어오지 마. 그녀는 마치 막아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처럼 두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한 경찰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소유자? 전혀는 민준이 아내고 아내 것도 남편 거지. 이 변호사가 반걸음 나서서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주택은 혼인 전 형성된 박서연 대표님의 특유재산입니다. 여기 소유권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차에 따라 발부된 퇴거 통보서입니다. 이것은 위조 행위에 대한 은행 및 경찰의 회의록이고 이것은 방화미수 관련 재물 손괴 사건 기록입니다. 방화미수라는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순간 움찔했지만 여전히 버텼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얘들아, 다들 나와봐라. 저것들이 우리를 길바닥으로 내쫓는다. 몇 분 만에 12명의 대가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굴을 찌푸린 사람, 아직 잠이 덜 깬 사람, 어린아이를 끌고 나온 사람, 시어머니 뒤에 숨은 사람까지 몇몇은 이미 가방을 챙겨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 민호의 방화 미수 사건 이후 그들도 두려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이전까지 교묘하게 감춰왔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원망하는 듯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다 라는 듯 민준을 쏘아보았으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빨리 뜨자고 서로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문의 대변인인 양 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봤지? 네가 우리 가족을 다 고생시키는 거야. 너처럼 악독하면 조상님이 돌봐주실 것 같아? 저는 한숨 쉬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하지만 그들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은혜 모르는 사람을 배웅하는 겁니다.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은 귀가 빨개졌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이 제 선의 덕분에 이곳에 머물렀지만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로 보답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원팀이 절차를 설명하고 모두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곧장 달려들어 눈을 부릅뜨고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이리 내놔. 등기부등본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제가 한 걸음 물러서자 경찰이 즉시 그녀를 막아서며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전현이 등기부등본을 숨겼어. 집을 차지하려고. 저는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도 떨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맞고 어머니께서 빼앗으려는 건 틀렸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또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앞에서요.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무력감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등신 같은 놈, 저 여자한테 네 어미가 짓밟히게 둘 셈이냐? 민준이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이번에 제가 본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도구로만 생각하셨어요. 그 광경에 많은 친척들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라고 외치며 아이를 데리고 뒤로 물러섰고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를 열고 여행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한 명씩 집으로 들어가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여행 가방 바퀴가 마당 돌바닥 위를 구르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자존심을 베어내는 소리처럼요. 넓었던 집이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나갈 때마다 거실에 빈 공간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한 젊은 친척은 여행 가방을 끌며 시어머니를 탓했고 다른 사람은 민준을 탓했습니다. 네가 서명을 잘못해서 온 가족이 이 고생이야.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울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희들 다 벌 받을 거야. 이 악독한 며느리. 저는 그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보며 제사날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제 족보에서 제 이름을 지우셨죠. 오늘 저는 이 집에서 12명의 이름을 지웁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짐을 끄는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넓은 거실에 홀로 서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똑똑히 들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벼웠습니다. 가족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대문이 닫히고 마당에서 들려오던 여행 가방 끄는 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긴 고열을 앓고 깨어난 사람처럼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거실, 흐트러진 의자들, 그리고 제사날 이후로 타담한 향이 꽂혀있는 김씨 가문의 제사상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라 이상한 피로감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고 너무 많이 참았으며 결국 제가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 법의 힘을 빌려야만 했던 것에 대한 피로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정리하고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을 닦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CCTV 화면을 보니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밤새 잠 못 잔 사람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뒤 몇 걸음 떨어진 곳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더 이상 평소의 거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든 채 다른 사람이 볼까 두려운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만간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대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현관 계단에 서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두 분, 아직도 할 말 남았어요? 민준이 침을 삼키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얘기 좀 하게 해줘. 제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어색할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서연아,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내가 늙어서 생각이 짧았어. 저는 그녀를 평온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제는 저를 천벌받을 년이라고 부르시더니 오늘은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참 빠르시네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혼은 네가 원하면 할게. 하지만 나한테 기회는 줘. 나까지 법적으로 문제 생기게 하지는 말아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서명한 대출계약서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까봐 두려운 거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서야 진짜 목적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등 뒤로 밀고 저를 보며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대출건은 그냥 오해였다고 치자. 고소 좀 취하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만 바꾸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해는 실수로 잘못했을 때 쓰는 말이죠. 서명을 위조하고 집을 담보로 잡고 아들과 시동생을 시켜 서류를 뒤지고 창고에 휘발유를 붓는 건 오해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굳어버렸고 민준의 얼굴은 하얘졌습니다. 대문 앞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 죄책감을 자극하러 온 게 아니라 협상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의 마지막 환상을 깨뜨려야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나와 민준에게 건네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두 분, 제대로 된 대화를 원하시면 잘 들으세요. 저는 작년에 이미 유언장 작성과 함께 재산 신탁 설정을 마쳤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탁?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미리 계획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해를 입지 않기 위해 계획한 거죠. 저는 명의 이전 시도가 있을 것을 의심해서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 체계를 만들어뒀습니다. 이 집의 처분 권한은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보호됩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재산을 파손하거나 자녀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이 재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부부라는 명목으로 거주할 권리, 재산을 요구할 권리, 분할을 청구할 권리까지 모두요. 시어머니가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함정을 팠구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렸어요, 어머니. 저는 함정을 판 게 아니라 울타리를 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는 이미 제 역할을 다했죠. 어머니께서 발버둥 칠수록 어머니의 죄만 드러날 뿐이니까요.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그를 보며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 펜을 잡고 서명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두려워서 그저 같은 편에 서고 싶어서 서명했잖아.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집안의 애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50억 대출은 중단되었지만 위조된 서류는 여전히 조사 중이야. 서명한 사람은 없던 일이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완전히 바꿔 애원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랬다.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나는 그저 내 아들에게 집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녀를 보며 무겁지 않지만 차가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악행을 저지를 면허가 되지는 않아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집을 지켜주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그 방법이 며느리의 집을 빼앗는 것이었고,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 불륜 사진을 조작하는 것이었고,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온 친척을 동원해 저를 짓밟는 것이었죠. 어머니가 한 모든 것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전부 더러운 손으로 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항상 두르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저는 민준에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듣도록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종가 어른과 저에게 도덕을 가르치려 했던 모든 분들께 보낼 겁니다. 그분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알아야죠. 민준이 경악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체면을 잃은 건 당신들 행동 때문이지 내 말 때문이 아니야. 그날 오후 저는 정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보냈습니다. 명의 이전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 은행과 경찰의 회의록, 그리고 민호의 방화미수 CCTV 영상까지, 그리고 짧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말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저 사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녁이 되기 전 종가 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단호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우리가 너를 오해했다. 미안하다. 저는 전화를 들고 있었지만 마음이 그다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지거나 불륜 누명을 쓰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곰 인형을 안고 앉아있는 방 안을 보았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엄마에게 이끌려 나간 충격에 아이의 눈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제 딸이 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이 있던 날 이후 넓은 저택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오가는 사람도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제가 들으라는 듯한 수군거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기대어 높고 텅 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정말로 지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류를 처리하거나 집을 청소해서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버텨야 했던 것, 마음은 돌이 아닌데도 단단해야만 했던 것에 지쳤습니다. 저는 싸움에서 이겼지만 남은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아픈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제 딸 보배가 곰 인형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집안을 둘러보고는 제 슬픔을 건드릴까봐 두려운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엄마를 미워해?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른들은 입에 발린 말로 변명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모든 논리가 부서져 내립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누군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도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단다 같은 거짓말로 환상 속에 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장 부드러운 단어들을 골라 말했습니다. 보배야,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건 아니란다. 그리고 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짜 가족인 것도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곳이야. 만약 어떤 곳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나올 권리가 있어.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꽁꽁 묶여있던 제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보며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평온한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제발. 보배 만나게 해줘. 아빠 노릇이라도 하게 해줘. 저는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을 만큼 그를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을 필요할 때 바로 서지 못하는 남자에게 맡길 만큼 그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갑지도 약하지도 않게 당신은 아빠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남편이 될 수는 없어. 전화기 너머로 민주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숨소리, 그리고 억지로 삼키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는 일찍 했더라면 한 가정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사과는 텅 빈 방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아이 문제로 민준과 따로 만났습니다. 집도 사람 많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작은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종이와 펜을 가져가 아이를 만나는 시간과 지켜야 할 원칙들을 명확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오직 저와 민준 둘이서만 상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나 친척들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요. 민준은 종이를 한참 보더니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약속 지킬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지켜. 관계가 무너진 후에 남는 것은 부부의 감정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지만 익숙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났다. 너도 잘못이 있어. 저는 화면을 보며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싸웠고 충분히 아팠습니다. 저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단 한 문장만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는 평온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자는 그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은 항상 누구의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은 제때 멈추는 것만으로도 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비워진 후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족회의 때 사용했던 접이식 의자들을 버리고 제사상을 닦고 새 꽃을 꽂았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 대문 자물쇠를 바꿨습니다. 매일 저녁 저택의 대문을 닫고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를 들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평온함은 제가 부자라서도 누군가를 이겨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 집에서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살아 라고 말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 말에 따라 살았습니다. 화목을 위해, 며느리라는 체면을 위해,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기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중년 여성들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야 할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인내는 미덕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짓밟히고 내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현금 인출기가 될 때까지 참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인내의 한계, 선의의 한계, 그리고 참고 넘어가는 것의 한계. 누군가 은혜를 저버리고 음모로 그 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멈출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 없이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족보에서 제 이름이 지워졌다고 해서 제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이고 제 힘으로 일하고 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고 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저는 단지 탐욕과 체면 때문에 자식과 후손들 앞에서 사람이라는 두 글자에서 스스로를 지워버린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상실이며 어떤 집으로도 다시 살 수 없는 것입니다.